자연계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연결을 조금만 더 의식했다면 수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인간은 실수를 만회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 생태계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몽골 야생마와 고비 사막의 확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인데요. 언뜻 보면 두 이야기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두 이야기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연구진이 몽골 야생마의 개체수와 사막화의 진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같은 과학자들은 이러한 연관성을 활용해 여러 환경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말 친구들을 구해낸 이야기. 몽골 야생마는 야생마의 한 종류로 1879년 탐험가 니콜라이 프르제발스키에 의해 유럽 학자들에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당시 탐험가는 준가리아 남부에서 현지 사냥꾼이 사살한 이 말의 가죽과 두개골을 선물로 받았죠. 그리고 1881년 동물학자 이반 폴리아코프가 이 동물을 학술적으로 처음 기술하고 탐험가의 이름을 따 프르제발스키 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몽골 야생마는 가축말의 조상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죠. 하지만 현대 유전학, 특히 DNA 연구가 발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몽골 야생마의 세포에는 염색체가 66개인 반면 가축말은 64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르제발스키 말의 기원은 지금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죠. 특히 보타이 문어의 말과 가까운 친연 관계가 밝혀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사실이 있다면 이 말이 오늘날 지구에 남아있는 유일한 야생마 종이라는 점이죠. 이 말은 유럽에서 가장 흔한 말보다 약간 작으며 유명한 몽골 말보다도 키가 더 작은 편입니다. 몸 길이는 약 200에서 250cm, 어깨 높이는 124에서 153cm, 몸무게는 230에서 350kg입니다. 등에 길게 이어지는 짙은 한 줄의 선은 몽골 야생마의 큰 특징입니다. 사실 몽골 야생마가 번성하던 시대에는 이 유명한 탐험가가 그 모습을 보기 훨씬 이전에 이미 끝나 있었죠. 개체수가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초원을 개간하고 수많은 가축말 무리를 풀어놓으면서 야생마가 원래의 방목지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생마의 천적인 초원의 늑대 역시 개체수 감소에 한몫했고요. 그렇다고 해도 개체수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진정한 최상위 포식자의 활동이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지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셨겠죠. 한때 몽골 야생마는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을 거쳐 몽골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1940년대에 이르러 서식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유럽인이 처음 이 말을 발견했던 중국과 몽골 국경 부근에만 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을 마지막으로 자연에서 이 말을 목격한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이게도 바로 이 사막의 한 구석이 이 야생마에게는 두 번째 탄생이 시작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진화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새로운 나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야생마는 완전한 멸종을 피할 수 있었죠. 그보다 앞서 이 말들은 포획되어 유럽 각지의 동물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몽골 야생마는 사육 환경에도 매우 잘 적응했으며 다양한 가축말 품종과 교배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게다가 많은 동물과는 달리 그렇게 태어난 새끼들도 번식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60년대에는 야생의 몽골 야생마는 자취를 감췄지만 대신 울타리 안에서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말까지는 이른바 창시 개체가 된 약 12마리에서 14마리로부터 사육 환경에서 약 1000마리에 이르는 새로운 개체가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한동안 이 종은 사육 환경에서만 존재했으며 생태학적으로는 사실상 죽은 종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부터 몽골 야생마를 다시 원래의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놀라운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자연의 흐름에도
인간이 남긴 영향에도 맞서는 듯이 자연과 인간 모두에 의해 멸종 직전까지 내몰렸던 이 종은 다시 생명을 이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말들은 작은 무리 단위로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출입 금지 구역과 다우리아 초원, 그리고 몽골 초원으로 방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울타리 밖에서 프르제발스키 말 개체군을 되살리기 위한 시도 가운데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한 것은 중국의 과학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 프로젝트에 나선 이유는 지구 최후의 야생마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죠. 중국의 건조화 문제.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건조화, 즉 기후의 습윤도가 점차 낮아지는 현상과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 북부에 펼쳐진 사막지대의 확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은 해마다 조금씩 새로운 땅을 집어삼키고 있죠. 그 영향으로 사막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국의 수도조차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때로는 사막에서 불어온 바람이 수백만 톤에 이르는 모래를 베이징까지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대규모 모래 폭풍의 발생 빈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고 황폐해진 땅이 계속 늘어나는 원인을 기후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 북부의 많은 지역에서는 인간의 경제 활동과 가축의 과도한 방목, 초원 개간, 그리고 수자원의 과잉 이용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이러한 행위로 식생이 사라졌고 토양은 바람에 의한 침식에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광대한 토지가 불모지로 변해가는 흐름을 막고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 중국에서는 여러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었고 실패로 끝난 것도 있었죠. 1978년에는 녹색 만리장성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급 조림 사업인 삼북 방호림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수십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사막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상 자체는 매우 합리적이었으며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었죠. 가뭄에 시달리는 남쪽의 많은 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사막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풍림을 활용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아줍니다. 뿌리는 흙을 단단히 붙잡아 토양 침식을 억제해주죠. 하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고비 사막 일부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불과 35에서 55mm에 지나지 않는 반면 증발량은 3,800mm를 넘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심어놓은 묘목 대부분이 말라 죽었고 인공적으로 관계한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림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난 반면 효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쳤죠. 결국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 현대 생태학자들은 이처럼 건조한 지역에서 대규모 조림을 실시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지하 수위를 낮추고 원래도 얼마 되지 않는 수분을 토착 식물로부터 빼앗기 때문에 반대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조림 사업에는 또 하나의 큰 실패가 있었는데요. 심어진 것은 다양한 식물이 아니라 고작 한두 종류의 나무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일 수종으로 이루어진 조림지는 여러 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식생보다 가뭄에 약하고 해충 피해에도 취약한 데다 인간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반드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과제, 하나의 해결책. 조림만으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중국의 생태학자들은 1980년대 말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상 역시 언뜻 보기에는 매우 단순한데요. 원래 숲이 없던 곳에 억지로 숲을 만드는 대신 본래 그곳에 존재했던 초원과 반사막을 되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연구자들은 들소와 야생마 같은 대형 초식동물이 과거에 맡았던 역할을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뜻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가지 과제, 즉 몽골 야생마의 개체수를 회복하는 일과 초원 및 반사막의 황폐화를 막는 일을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노력은 서로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왜 가장 먼저 몽골 야생마에 주목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몽골 야생마는 바로 중앙아시아의 환경 속에서 진화해온 동물이기 때문이죠. 이 야생마가 처음 발견되었고 자연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장소를 떠올려보세요. 그곳은 준가리아의 반사막과 초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이야말로
몽골 야생마의 본래 고향인 것입니다. 급격한 기온차와 건조한 기후, 빈약한 식생, 수원지까지의 먼 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몽골 야생마가 가장 잘 적응해온 곳은 바로 이런 혹독한 환경이었죠.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야생마 무리를 풀어놓음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했던 것일까요? 사실 그 열쇠를 쥐고 있던 것은 말의 발굽이었습니다. 무리가 초원을 이동하면 발굽이 땅의 표면을 적당히 부드럽게 파헤쳐줍니다. 그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는 황폐해진 땅의 표면에 단단한 토양 피막이 형성되어 물이 토양 속으로 스며들어 머무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땅에 내린 적은 양의 비조차 흙에 스며들기 전에 증발해버리죠. 그렇다면 말 무리가 달려 지나간 뒤의 땅을 상상해보세요. 말 한 마리의 몸무게만 해도 230kg이 넘습니다. 수천 번 이어지는 발굽의 충격으로 단단한 지표면이 부서지고 수많은 작은 웅덩이가 생기면서 빗물이 토양 속으로 훨씬 쉽게 스며들게 되죠. 물론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수가 적당할 때뿐이고요. 반대로 지나친 방목은 식생을 훼손하고 토양 침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중국에 펼쳐진 광대한 불모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컸습니다. 게다가 발굽 자국에는 말의 털과 발굽에 붙어 옮겨진 씨앗과 유기물이 쌓이게 되죠. 이렇게 말들은 씨앗을 수백 킬로미터까지 운반하며 방목지 곳곳에 자연스럽게 씨를 뿌립니다. 즉,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먼저 토양이 파종에 알맞게 준비되고 그 다음 씨앗이 뿌려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막화된 땅을 되살리는 데에는 아주 평범한 말의 배설물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참고로 무리의 수말은 높은 곳에 배설물을 남기고 그것을 표시로 삼아 다른 무리에게 자신의 영역을 알립니다. 그리고 물론 배설물은 동물의 생명활동에서 나오는 산물이기 때문에 방목지에 반드시 남게 되죠. 잘 알려져 있듯이 말의 배설물에는 질소와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수분을 유지하기 쉬우며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식물의 씨앗은 소화기관을 통과해도 죽지 않으며 오히려 껍질이 부드러워져 더 쉽게 발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천연 비료와 함께 땅에 떨어진 씨앗은 곧바로 싹을 틔우고 마침내 동물들의 새로운 먹이로 자라나죠. 그야말로 4발 달린 뜻밖의 자연 조력자였던 셈입니다. 실험의 성과. 물론 이론적인 고찰과 실제 성과는 별개의 문제죠. 일부 선정적인 보도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야생마가 고비 사막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사막의 확장을 막기에는 수십 마리, 심지어 수백 마리의 야생마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몽골 야생마가 준가리아 초원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효과적인 자연적 장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거예요. 또한 야생마 무리가 준가리아의 황폐해진 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려면 다른 요인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연보호 제도의 도입과 조림, 수리시설 정비 등 여러 중요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죠. 따라서 야생마의 보호와 번식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른 요인들과 분리해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준가리아에서 초원의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초본 식물의 종류가 늘어났으며 안정적인 방목지 생태계가 형성된 것은 분명한데요. 그리고 이러한 환경 개선에 힘입어 준가리아 평원의 몽골 야생마도 빠르게 개체수를 늘려갔습니다. 1986년 중국으로 옮겨진 말은 불과 20마리 정도였지만 2026년 4월 중국 자연보호당국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만 야생 몽골 야생마가 392마리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대부분은 준가르 분지와 칼라마일리 자연보호구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동물원에서 중국으로 옮겨진 야생마의 수로 11마리라는 숫자가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실제로 첫 번째 수송에서는 11마리였지만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추가로 옮겨져 최종적으로는 24마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1986년 당시 야생마를 곧바로 죽음에 가까운 사막에 풀어놓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엄격한 과학 실험이었기 때문에 말들은 실제로 3단계를 거쳐 자연에 적응해갔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말들을 전용 번식센터에서 사육하며 안정적인 무리를 형성하게 하고 현지 기후에 적응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말들은 수백 헥타르에 이르는 광대한 울타리 초원으로 옮겨졌죠. 그곳에는 야생에 가까운 혹독한 환경이 조성되었지만 겨울 동안에는 필요에 따라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이 지난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첫 야생마 무리가 신장 준가르 분지의 자연보호구역에 방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무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오직 살아남는 것, 즉 기후에 적응하고 먹이와 물을 찾는 법을 익히며 안정적인 무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완전한 자연환경 속에서 개체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는 준가리아와 칼라마일리 자연보호구역에서 몽골 야생마 127마리가 16개 무리로 나뉘어 살고 있었죠. 흥미롭게도 무리에는 수말 한 마리와 여러 암말, 그리고 망아지들로 이루어진 하렘 무리가 있으며 그 규모는 약 8마리에서 15마리입니다. 또한 젊은 수말들로만 이루어진 총각 무리도 있는데 이들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노리며 자신의 하렘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운 독신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약 900마리의 몽골 야생마가 서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개체 수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죠. 사막이 녹음으로 가득한 낙원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거둔 가장 흥미로운 성과 가운데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사막과 반사막이었던 준가리아 일부 지역이 본래의 초원으로 돌아오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말 친구들을 위한 낙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